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라이트입니다. 여당 내 강서 보궐선거 패배 여진이 큽니다. 김기현 지도부의 용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고 원외에서는 변화하지 않으면 연판장을 돌리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5일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책 어떤 강도 또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질지 주목됩니다.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사이 설전은 오늘도 계속됐는데요. 여당 내에서도 지금이 이럴 때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선거까지 승리한 이재명 대표. 그러나 앞으로 재판 리스크를 넘어서야 하는데 오늘 본인의 선거법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여러 해석이 따라붙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볼 내용들이고요. 금요일 뉴스라이트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0월 13일) 금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내로 이동하라며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대규모 작전을 예고했는데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직항편이 상당수 결항된 가운데 정부가 교민 지원을 위한 항공기를 이르면 오늘 밤에 급파합니다. 정부는 이스라엘에 머무는 교민과 여행객 700여 명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대한 당 지도부 책임론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쇄신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 패배 이후에 첫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다음 주에 18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대 1,000명 증원도 검토 중인데 의료계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석 달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고령층 중심 취업자가 늘어난 가운데 청년층 취업자는 8만 9천 명이 줄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비가 내린 뒤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다음 주 서울 아침 기온이 9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거라면서 가자 지구 주민들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도에 최영주 기자입니다. 가자 지구 인근의 접경 지역에 탱크와 장갑차를 비롯한 이스라엘 병력이 총 집결해 있습니다. 전투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췄습니다. 36만 명의 예비군의 총동원령을 내리고 지상전을 준비 중인 이스라엘은 하마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Hamas is ISIS, and just as ISIS was crushed, so too will Hamas be crushed. And Hamas should be treated exactly the way ISIS was treated.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북부 주민 110만 명에게 24시간 안에 남쪽으로 이동하라며 전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며칠 내 가자시티에서 대규모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유엔 직원들에 대한 대피 명령도 함께 내려졌는데 유엔 측은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을 실행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면서 피난민은 수십만 명에 이른 상황. 유엔이 마련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피난민들은 이번 명령으로 또다시 이동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مش موفر لا ميه ولا كهرب ولا حياه ولا خبز حتى ياكلوا البني ادمين ولا شيء وفي اطفال موجودين قاعدين لا بنبص ولا حليب ولا اي حاجه من مقومات الحياه فهذه مش حياه في قطاع غزه. 하마스는 그러나 이스라엘군의 소개령은 선전전이자 심리전일 뿐이라며 가자 지역 주민들의 피난을 막고 나섰습니다.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주민들마저 인간 방패로 악용하는 것이라는 비판 속에 가자 지구에서는 혼란과 공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분쟁에 대응하더라도 한반도 안보 지원에는 차질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태에 이란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풀어줬던 이란 동결 자금 8조 원을 다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미국이 중동 위기에 집중하는 사이 한반도 안보 전략이 소홀해지는 건 아닌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력한 국가라며 한반도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We're still doing an amazing amount of work in the Indo-Pacific to shore up our alliances and our partnerships and to try to increase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throughout the region. So we're not worried about our ability to do all those things. 하마스 대원이 북한에 로켓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아직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I can't confirm the reports about the rockets. I'm happy to take that question and see if we have more information on it. I just don't have that today. 이스라엘을 방문한 블링컨 국무장관은 카타르와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을 순방하며 각국 지도자들도 만날 계획입니다. 하마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동 주요 국가들과 임질 석방 문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Across each of these engagements, we'll continue pressing countries to help prevent the conflict from spreading and to use our leverage with Hamas to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 the hostages. 미 재무부는 한국에 묶여있다 카타르 은행으로 이체한 이란 동결 자금 8조 원에 대해서도 사실상의 재동결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계좌에 접근할 수 없도록 카타르 정부와 합의했다는 겁니다. 이번 재동결 조치는 하마스를 오랫동안 지원해온 이란에 대한 제재 요구에 대응하는 동시에 이번 분쟁에 이란이 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항공기는 이르면 오늘 밤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귀국을 원하는 이스라엘 여행객과 재외 국민을 위해 이르면 오늘 밤 항공기를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각은 미정입니다. 외교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으로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우리 교민 540여 명과 여행객 180여 명 등 72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데 앞서 외교부는 이들이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직항편 등이 상당수 결항되면서 하늘길이 막혀 우리 국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늘 두바이에 머무는 기업 주재원과 관광객 귀국을 돕기 위해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면서 육로 등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 관련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옛 트위터 X에 대해서 유럽연합 EU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X가 글로벌 수익의 최대 6%까지 벌금을 무는 첫 제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무장군인이 로켓포로 이스라엘 헬기를 격추시키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고위 인사로 보이는 이가 체포돼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가자지구 우리에 갇혀 있다며 게시된 영상입니다. 하나같이 옛 트위터 X에 실린 가짜 뉴스들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이처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력 충돌과 관련한 불법 콘텐츠와 허위 정보에 온상이 되고 있는 X가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소셜미디어 규제법인 디지털 서비스법을 지난 8월 말부터 본격 시행해온 이후로 X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X, former Twitter, who is not under the code anymore, is the platform with the largest ratio of mis or disinformation posts. 엑스CEO 일론 머스크는 EU 조사와 관련해 모든 정보의 출처가 공개돼 있다며 X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대중들도 알 수 있도록 나열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X측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이후 하마스 연계 계정 수백 개와 허위 콘텐츠 수만 개를 실시간으로 삭제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X가 EU 당국 질의에 답변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출하면 매일 전 세계 매출액의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며 디지털 서비스법 발표 이후 첫 제재 대상이 되게 됩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며 단풍 전선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에 이어 치악산과 한라산 등 내륙 곳곳에서는 첫 단풍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가을 추위를 부르는 요란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에 가을산이 형형색색 화려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먼저 붉은 물이 들기 시작한 설악산은 중청봉에 이어 소청봉과 공룡능선 부근까지 단풍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설악산의 단풍은 한계령과 공룡능선 즈음의 높이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단풍 전선은 큰 일교차 속에 더 속도를 내 내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설악산과 오대산에 이어 치악산과 덕유산, 한라산에도 산의 20%가 붉은 물이 드는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터는 서울의 북한산에서도 첫 단풍이 관측되는 등 대부분 지역에서 단풍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드는 절정 시기는 2주 정도 뒤로 강원도는 다음 주 후반부터, 그 밖의 지방에서는 이달 말부터 단풍이 절정에 달할 걸로 보입니다. 야외 활동이나 나들이를 할 때는 가을 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한 비가 온 뒤 일시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새벽부터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으며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수 있으니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 일요일부터 쌀쌀해지고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체감온도가 5도 안팎에 머무는 등 출근길에는 일시적인 가을 추위가 예상됩니다. 일시적으로 추워진 날씨는 사나흘 정도 이어진 뒤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국민의힘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의 첫 입장인데 여당에 내실 있는 쇄신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정부는 어떤 선거 결과든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짤막한 입장을 냈던 대통령실. 여권 내에서 쇄신론이 분출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을 국민의힘에 전달해달라고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당부했습니다. 강서구 선거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식적으로 전해진 건 처음입니다. 이제 여당이 중심이 돼 국민에게 도움되는 내실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당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비대위나 혁신기구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혜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변화를 줄지에도 시선이 쏠리는데 대통령실은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분야 등 현재 국정 기조는 다 맞는 방향이라 평가받고 있다면서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공산 전체주의, 반국가 세력 같은 이념을 내세운 발언을 줄이는 등 소통 메시지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뿐 아니라 국민을 향해 포용이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 등으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지도부를 향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했는데 어떤 쇄신안을 내놓을지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선거 참패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잡혔던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는 김기현 대표와 지도부의 개별 면담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의 진로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일부 지도부 인사의 사퇴 등 인적 쇄신이 거론됐을지에 특히 관심이 쏠렸는데 하나같이 구체적 면담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이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잡아서 변화하기 위한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면피성 대책이 아니라 누가 봐도 정말 지도부가 어려운 결단을 하고 총선 기획단 조기 출범, 혁신기구 도입 등 애초 예상됐던 쇄신 방안으론 부족하다는 당 안팎의 지적에 의견 수렴 과정을 더 거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당 지도부 인사는 YTN과 통화에서 혁신위와 같은 기구를 하나 출범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며 분명한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비주류로 꼽히는 수도권 의원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다면 향후 공천 윤곽이 드러날 때쯤 더 큰 반발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지역 중진은 한 발 더 나가 보궐선거 공천을 책임졌던 당 지도부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지도부의 이 선거에 개입하고 만들었었던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열세를 진 김기현 대표는 조만간 대책을 내놓겠다면서도 세부안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것이냐.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은 휴일인 오는 15일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보궐선거 패배 수습 방안과 총선 승리 전략 등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초엔 쇄신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당 안팎이 두루 수긍할 만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자, 반대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며 대여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독선적인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큰 격차로 따돌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대정부 공세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독선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 확인된 만큼 잘못된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선거 직후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한 걸 두곤 국면 전환용 물타기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겸허히 반성하며 민생을 챙기는 대신 여전히 정치 탄압과 정적 제거에만 여념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후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은 정적 주기였습니다. 오로지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 정권의 행태가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정권 심판론을 전면 부각하며 대정부 투쟁에만 몰입해선 안 된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번 선거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 따른 반사 이익이지 민주당이 잘해서 얻어낸 승리가 아닌 만큼 통합과 혁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더 잘할 숙제들은 남은 거죠. 저희가 잘해서 득점했다기는 보다는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쇄신론이 거세지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일단 선거 압승으로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총선이 다가올수록 당의 노선과 공천 문제를 놓고 수면 아래에 있는 계파 갈등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때문에 재판에 나올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재판을 미뤘고 이후에는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는 선거법 사건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실무 책임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 발언하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구속기한이 다시 6개월 연장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세 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검찰의 수사 압박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피고인 신분으로 지난 1년 동안 구속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난해 9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처음 구속된 뒤 지난 4월에는 북한에 800만 달러를 밀반출해 건넨 혐의로 추가 구속됐습니다. 두 번째 구속시한이 불과 몇 시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법원은 구속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했습니다. 이번 영장에는 이 전 부지사가 재작년 쌍방울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재판부는 3차 영장을 발부하며 증거인멸 염려와 도주 우려를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측의 사법방해 행위 등을 고려할 때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세 번째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장 1년 6개월을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부지사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 관련 공판 절차 등이 이미 종결된 상황에서 세 번째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판 절차 마무리를 한 달 남겨놓고 이미 1년이나 구속돼 있던 피고인에게 대해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기본적인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이해를 잘 못하지 않나. 특히 검찰 말을 듣지 않는 이 전 부지사를 구속해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기한이 연장된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오락가락했던 이재명 대표 보고 관련 진술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 대표 영장기각으로 주춤했던 대북송금 의혹 등 수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여교사를 몰래 촬영한 학생들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학교에서 벌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교사노조는 전문 업체가 학교를 수시 점검하는 등 교육당국의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말 대전에 있는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학교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 2명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이 이들 휴대전화를 조사한 결과 불법 촬영 영상 다수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학생 1명은 촬영된 영상을 공유받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학교는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학생 3명 모두를 퇴학 조치했습니다. 피해 교사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와 심리치료 같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 추가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된 학생 3명 모두를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번처럼 학교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는 매년 3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110여 건에서 2022년에는 17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만 146건에 달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사노조는 불법 촬영 범죄 관련 대책이 지나치게 부실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는 게 대책의 전부라는 겁니다. 교육청에 대여 가능한 탐지 장비가 있지만 그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들이 직접 자기 휴대전화에 탐지 앱을 설치해 화장실 등을 검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학교 내의 사람일 확률이 높은데 이것을 교내 사람이 점검을 하게 한다. 이거 역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노조는 교육청 차원에서 탐지 전담팀을 꾸리고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어 수시 점검하는 등 더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교원단체가 오는 25일 서희초 교사 사망 100일을 앞두고 경찰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경찰이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개인사로 정리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규명으로 학부모 갑질 등의 의혹을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교사와 학부모 등 2만 5천여 명에게 받은 서명과 함께 서울경찰청에 관련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등교 시간대 7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이 고등학교 앞 인도로 돌진해서 등교에 나선 학생 등 행인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서울 행천동 고등학교 앞길에 사람들이 들것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다급한 손놀림으로 응급처치를 하느라 분주합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등교 시간대인 아침 8시쯤.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인도에 있던 행인 3명을 들이받은 겁니다. 차량이 인도를 향해 돌진하면서 편의점 유리창이 깨지는 등 시설물들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회색 SUV 차량 앞부분이 크게 찌그러질 정도로 사고 당시 충격이 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컸어요. 큰 소리로 사람 다쳤다면 죽을 정도인데 그래도 죽지는 않았더라고요. 지나던 60대 여성은 차에 치여 어깨가 골절됐고 등교하던 고등학생 2명도 타박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보도침범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졸음 운전을 했던 A씨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심야 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기사가 일하던 중에 쓰러져 숨졌습니다. 노조는 쉴 수 없는 쿠팡의 업무 환경 때문에 택배기사가 숨졌다고 비판했고 쿠팡은 하청업체 소속 개인 사업자인데다가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오종훈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경기도 군포빌라에서 쿠팡 택배기사 A씨가 물품을 배송하다 쓰러졌습니다. 택배 상자와 함께 이곳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택배기사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쿠팡과 배송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에 소속돼 1년 동안 심야에 배송을 맡아왔습니다. 숨진 날에도 전날 오후 8시에 출근해 오전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할 예정이었습니다. 택배노조는 A씨가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쿠팡이 자랑하는 온종일 빠른 배송을 위해 택배기사들은 주 60시간 고강도 노동에 시달린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3년 전 쿠팡 물류센터에서 야간 근무를 선 뒤 사망한 고 장덕준 씨처럼 제대로 쉬지 못하다 언제라도 숨질 위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65일 배송 시스템은 그간 쿠팡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얘기해왔던 노동자들의 뼈와 살을 갈아넣는 죽음의 시스템인 게 입증이 됐습니다. 쿠팡은 입장을 내고 A씨는 하청업체와 계약한 개인 사업자 신분인데도 노조가 마치 쿠팡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A씨는 주 평균 52시간 일했고 배송 물량도 통상적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A씨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철제 제조 공장에서 일용직 노동자가 크레인과 철제빔 사이에 끼어 숨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인천 서구에 있는 철제 제조 공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크레인과 적재된 철제 H빔 사이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크레인 조정사는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8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입니다. 몇 차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를 지금 이 정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갖고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민 여론에 힘입어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막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의사수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의사수를 늘려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올 초부터 진행해온 의정협의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안 협의체를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 논의하지는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이제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를 살릴 파격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건 수도권 쏠림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의료계가 장외투쟁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이 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 청년층과 제조업은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오희석 기자입니다. 7월과 8월 20만 명대였던 취업자 수 증가가 지난달에는 30만 9천 명을 기록하며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돌봄 수요 확대와 외부 활동이 늘며 보건복지업과 전문과학 서비스업, 숙박 음식업 취업자가 증가했습니다. 건설업도 1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제조업 취업자는 7만 2천 명이 줄며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9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건데 제조업 생산과 수출 회복세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계속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에는 감소폭이 또 확대되기도 했는데 이 영향은 전자부품 제조 쪽에서 감소폭이 확대된 영향이 있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 중심 취업자는 늘고 청년층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5만 4천 명 증가한 반면 20대는 8만 6천 명, 40대는 5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8만 9천 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2%로 월간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는 방한 관광객이 늘면서 숙박 음식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유가 변동폭 확대와 고금리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다음 주 양자 및 3자 협의를 각각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오는 16일에서 17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과 한미, 한일,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 협의를 각각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삼국 수석 대표가 북러 군사 협력 등으로 더욱 엄중해진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삼국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첫 타격이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이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입니다. 길이 약 333m, 배수량 약 10만 2천 톤 규모로 승조원 5,500여 명이 임무를 수행합니다.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는 F-18 전투기와 공중 조기 경보기, 전자전기 등 항공기 80여 대가 탑재됐습니다. 최근 제주 동남방 근해에서 한미일 해양 차단과 대해적 훈련에 참여한 뒤 부산을 찾았는데 갑판 안쪽에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70년을 맞은 한미 동맹과 지속적인 대북 확장 억제 의지를 강조한 겁니다. U.S. Navy aircraft carriers frequently visit Korea and frequently visit Busan. This visit is special because it takes place near the 70th anniversary of the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our countries. 미 항공모함의 방한은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으로 친선 체육과 일반인 견학 등 한미 우호 증진을 위한 활동도 이어나갑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한 친선 교류 활동을 실시하고 미국 항모감수단 함정 견학 지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은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가장 위력하고 신속한 첫 타격은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과 그 주변에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반도에 각종 핵 전력 자산을 계속 들이미는 것은 파국으로 몰아가는 노골적인 군사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핵 대 핵이 맞서는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16일부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에 맞서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호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정호ging,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여진이 지금 여당 내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더 커지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최고위원 회의가 긴급 최고위원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되고 김기현 대표가 그 지도부를 1대1로 면담하는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마 사안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긴급 최고위라고 이제 긴급이라는 표현이 붙기는 했지만 최고위가 열리면은 일단 공개적으로 이제 그 발언을 하거든요. 모두 발언을. 그런데 그 모두 발언에 최고위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다른 최고위 같으면은 조율이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은 지도부 총사퇴라든지 통제할 수 없는 발언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 생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를 취소하고 1대1로 개별 면담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다가 확고하게 어떤 대응을 하리라는 정책이 지금 그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개별 대담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통제할 수 없는 발언들이 좀 나와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이게 보궐선거이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서구에서만 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이 국민의힘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도 아닌데 이거를 전국 선거처럼 확대 재생산하는데
국민의힘이 모종의 역할을 했음을 또 부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와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도 있겠으나 일단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은 지금 우리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이 그 백가쟁명식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어떻게 하면 내년 총선을 위해서 개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표출되는 것이 오히려 건강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최고위원들과 개별 면담을 마친 김기현 대표, 기자들과 만나서 쇄신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답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민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 당을 어떻게 체질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것이냐. 그게 핵심 과제이고요. 당을 사랑하는 우리 의원들 또 관계분들의 애정을 잘 담아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 구체적인 윤곽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예. 체질을 개선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아니겠습니까? 네. 뭐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사랑해 달라고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부분. 제가 강서를 다녀봐서 아는데 딱 그런 거였어요. 강서는 마곡이 있어서 30, 40대도 많았는데 네. 소위 김태우 후보 때문에 이 선거가 있었는데 김태우 나오는 게 말이 돼? 최소한 당이라면 그 민심을 정치하면서 대통령실하고 말하자면 옥신각신 하더라도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조금만 들어보면 아는 민심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 당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이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건데 심지어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대통령께서 사면까지 했다는 뜻은 네. 결국에는 공천하라는 뜻 아니냐. 미리 아예 당에서 그거를 수용해 버리는 마치 봉건 영주 모시듯이 그렇게 대통령실을 모시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참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 아무리 구청장 보궐선거라 하더라도 개표 방송이 YTN밖에 안 되는 이런 나라가 정상인 나라입니까? 예. 저는 최소한 다른 방송 보도 채널 예. 혹은 그 지성파 방송 KBS 정도는 하단에라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은 그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YTN을 굉장히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네, 예. 이게 정말 무슨 더 사랑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대통령이 입만 열면 자유 했잖아요. 이게 자유의 나라입니까? 그것부터가 기본입니다. 예. 국가의 기본을 지키라고 국민들이 해초리를 드신 거지 더 사랑해라. 국민들이 민심이 변했다고요? 민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관심해질 뿐입니다. 네.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더 차분하게 혹은 오늘 아침에 저렇게 된 배경은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 밑에 미래 비전 이름도 이상한 특이 하나 만들어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젊은 최고위원이나 다른 사람이 예. 이렇게 갈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강서구의 현장 주민 목소리를 전해 들은 것을 이제 종합해 그럼요. 보면은 선거 전략의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는 의견도 앞서 주셨는데 오늘 임명직 당직자 총사퇴 주장도 좀 나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인적 쇄신부터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생각하고요. 여기 당직자 앞에 임명직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선출직은 사무총장을 빼고, 포함하여 그런데 이 정도 되면 네. 당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적어도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예를 든다면 지금 체질 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윤상현 의원인가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된다. 대수술이 필요하다라는 경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번에 그 보궐선거할 때 이준석 전 대표가 한 18% 차이로 질 것 같다. 그러니까
김병민 최고인가요? 네. 사이비 평론이다 그러면서 또 공격을 해갖고 서로 뭐 논쟁을 벌이고 그러던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18%에 육박하는 차이로 패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 지도부의 현실 인식 자체도 뭐 지금 누구는 대통령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당 지도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그런 말을 흘렸잖아요. 예. 사실은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당에서는 공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마치도 대통령실에서 뭔가 압박이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언론에 다 지금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출직 최고위원들이나 당대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정치에 대해서 안다면 이런 결과가 예상되니 끝까지 이거를 설득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당이 가장 데미지를 적게 입을 방법에 대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애초부터 공천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들을 스멀스멀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렇게 되면은요, 네. 결국은 조금 찔끔찔끔 개혁하는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다 바뀌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는 별로 개혁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네. 조롱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아직도 지도부 인식이 좀 안이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뭐 임명직 당직자 거취뿐만 아니라 대표 거취도 지금 거론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요, 이 인적 쇄신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홍문표 의원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땜빵식으로는 안 될 겁니다. 표 차이도 그렇지만은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우리가 스스로 키우고 우리가 중요성을 내세워서 수도권이라는 또 수도권 문제가 전국을 뒤흔들 수 있는 네. 그런 당위성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지금 패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이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책임지는 솔선수범의 카드를 내놔야 되는데 누가 낼 거냐. 그건 지도부의 이 선거에 계획하고 만들었었던 분들이 뭐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용단을 내려줘야 된다. 네. 충청권 사선 홍문표 의원 얘기 듣고 오셨는데 지도부가 용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뭐 한 7, 8분 전화를 받으셨는데 대부분 원외고 이번에도 슬쩍 넘어가면 이제 연판장까지 돌리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 아래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배경은 결과적으로 원인 제공은 대통령실인데 모든 책임은 당에서 져야 되는 부분에서 실제로 보면은 이제 뭐 홍문표 의원도 그러시지만 사실은 그러면서도 또 대통령실에서는 총선 앞두고 많은 사람을 또 자기 지역에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도 말하자면 청와대 대통령실에 수석이 자기 지역에 온다. 네.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런 부분도 순수하게 많은 솔직히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솔직히 얘기하면 자기의 이해관계들이 다 있는데 어쨌든 지금 문법상으로는 정말 지금 해야 될 것은 특히 이제 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던 수직적 당청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 당청 관계로 만들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여전히 야당하고는 그래야 하지 않는 불통 대통령, 불통 정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했을 때 선뜻 손이라도 잡아주는 모습들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뭐 다 책임져라는 차원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였던가. 이 지금 선거 지는 과정에서 이미 다 질 줄 알면서 다 모른 척하고 뭐 심지어는 5% 안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역으로 보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기로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국민한테 봉사하는 정당의 체질 개선 그런 어떤 새로운 비전으로 만들어가야지 이것도 결국에는 책임론이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사람 책임지라 네가 나가면 내가 할게 이런 부분으로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지금 뭐 비대위로 가야 하나, 현 체제에서 혁신위를 만들어야 되냐, 아니면 수도권 혁신위만 만들어야 되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상황인데 일요일에 이제 전체 의원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게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쇄신을 위해서 가장 좋다고 보십니까?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이제 비대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당도 그런 생각이 없지만 대통령실도 아마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뭐 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강서구 한 지역에서의 보궐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러한 인식인 것 같은데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강서구 보궐선거에 무슨 안철수, 나경원 하면서 모든 사람을 총출동시키고 또 거기다가 충청권에 뭐 소위 그 언필칭 맹주라고 하는 정진석 의원을 포함해가지고 이것을 마치도 총 선거인 것처럼 그렇게 만든 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태우 후보가 사면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갖고 또 나서고 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되는 보궐선거에. 그런데 강서구의 평균 그 연령이 44살이라 그럽니다. 이 젊은 층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하필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 얘기 했잖아요. 김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가지고 요것도 영향을 좀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지금 얘기하는 무슨 혁신이라든지 또는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너무 흔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또 그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수도권 혁신이라는데 수도권에 지금 급배지 달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 봤더니 이명박 정부 때요. 이명박 정부의 그 견제 세력이 당내에 있었습니다. 소위 박근혜 당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박 세력뿐만이 아니라 친이계라고 하지만은 적어도 대통령이라든지 정권에 대해서 정말 얼굴 똑바로 쳐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정두원 전 의원이라든지 또 정택은, 김용태를 포함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수도권 험지에서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권이나 또는 그 집권당이 잘못되면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원외 당협위원장 일부가 전부도 아니고 연판짠 서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고려하겠다 그러잖아요. 이만큼 약한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는 정말 공천장만 주면 그냥 가서 당선될 사람들만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갖고 개혁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하는 것을 만들려면은 이 사람들 스스로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종의 그런 드라마틱한 엑시트가 아니라 드라마틱한 뭔가 대안이 없으면은요 내년 총선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정말 강경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드라마틱한 변화가 필요하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입장이 나왔고 이게 당에 공식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선거 결과에서 교훈을 찾아서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의 추가 설명을 좀 들어보면요. 비대위나 혁신기구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내실 있고 이런 지혜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자,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속으로는 더 부글부글 끓었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 선거의 원인 제공자가 대통령실인데 마치 뭐 주례회의 훈시하듯이 자, 이번 사건 잘 봤지? 당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우리는 몰라. 이번 패배에 대해서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정말 제가 참모를 하면 저로 인해서 불편했고 저로 인해서 우리 당원들과 우리 국민의힘 이 힘든 싸움을 했다. 나부터 변하겠다. 더 많이 경청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야당과 지금이라도 이재명한테 달려가서 만나겠다. 이런 어떤 주어로 표현되는 직접적인 말하자면 대통령의 변화. 핵심이 사실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매우 이 사건을 차분하게 관조하듯이 보여지는 부분이 뭐 그냥 당을 그냥 뭐랄까
그냥 손발로만 생각하는 예.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변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침소봉대하게 뭐 약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 제발 좀 저 말 뜻대로 중요하게 지혜롭게 변화해 주기를 바랍니다만은 저희들이 제가 만약 참모를 하면 대통령의 스피치를 쓰는 사람이라면 예. 내부터 변화할게. 미안하다. 같이 가자. 잘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을 받게 예. 됩니다. 오늘 이제 변화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데 의미도 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 김영주 의원께서 대통령 참모라면 나부터라는 네. 말을 넣어서 좀 그렇게 조언을 드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핵심은 대통령의 태도 변화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서 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변화라는 차원에서는 큰 틀에서는 김영주 의원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강론으로 가가지고 첫 번째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은 저는 반대예요. 네. 왜냐하면 이번 보궐선거는요 민주당이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그 국민의힘이 다 도와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이 잘해서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잘해서 대승 완승을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원인 제공을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는 것 자체를 저는 정치적으로 또 정무적 전략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단지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 또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대통령이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여지껏 다른 대통령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을 하면 어떨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정무위원회와 관련된 어떤 협조를 받아야 된다라든지 또는 뭐 보건복지와 관련한 그랬을 때 대통령이 직접 야당 의원을 만나는 거예요. 오바마가 그랬듯이 네. 또 과거에 부시가 그랬듯이 그게 대통령 중심제인 거예요. 아니 대통령 중심제라 그래놓고 각 당에 영수 그래갖고 우두머리가 하나씩 있는 것 자체가 비민주적이에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마치도 구속 영장이 기각돼 갖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본인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을 한번 대통령이 새로이 시도해봤으면 예.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해인지 이해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완전 장악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저 지금부터 거리 두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태까지 네. 그랬다는 거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행동으로 당과 거리를 두고 오로지 대통령은 정책, 민생, 경제, 안보 여기서 성과를 낸다. 그리고 개혁 있지 않습니까? 연금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떨까. 그리고 이념이 우선이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를 지금 와가지고 또 실용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그리고 정책으로 실용이 우선인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한데 특히 그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는 야당의 그 상임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법안과 관련해 갖고 중요한 입장에 있는 야당 의원들을 만남으로써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소통하고 있다라는 걸 야당 의원들이 못 느껴도 돼요. 국민이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국민이. 정말 중요한 건 유권자니까. 지금 그건 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런 진심 어린 조언이나 좀 달지 않은 조언들도 좀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자, 뭐 이런 의견들 가지신 국민들도 좀 계실 것 같고요. 홍준표 대구시장 요즘에 답답하신지 연일 글을 남기고 계신데 오늘은 분바르고 화장한다고 달라지냐, 이거 뭐 성형 수술을 해야 될 정도라는 그 진단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당이 어려우니까 자기 발언을 높이는 그런 부분은 과연 이제 적절한 부분이니까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따끔하게 맞는 말씀이지만 그야말로 애정 어린 얘기인지 아니면 자기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좀 제가 보기에는 좀 헷갈립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정말 당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좀 따뜻한 말씀과 또 차가운 말씀을 좀 많이 섞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도 좀 담았으면 좋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 6개월 남았는데 여당은 비상인 상황인데요. 오늘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자, 내년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묻는 질문을 해봤더니 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가 48%, 그리고 여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부 견제론이 48%입니다. 자, 9%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4월에 견제론 우세 구도로 바뀐 이후에 지금까지 한 반년 정도 이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도를 보면은 동률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그렇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네,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러나 동률. 권력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 여론이 훨씬 높다라는 것의 함의는 무엇이냐면은 요번에 강서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민주당이 고운 게 아니에요. 왜 좀 더 잘하지 왜 이것밖에 안 되느냐고 지금 경고하고 그 민심이 분노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강서가 불리한 지역이라고 보수 정당에 그렇게 얘기하지만 거기 마곡지구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7% 승리한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19.6%로 승리한 곳인데 이번 강서 보궐선거에 김태우 후보가 16% 차이로 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민심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집권당하고 정권에 대해서 맞득치 않게 생각하는 여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야당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국민들도 아는 것이죠.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재판 리스크, 그다음에 뭐 돈봉투 사건을 포함해서 야당에서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향후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키는 게 당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첫 단추 그리고 오늘 최고위 다시 취소하고 1대1로 하고 뭐 그 안에서 사부작 무슨 뭐 인재 영입에다가 뭐 수도권 혁신이 하는 거 봐서는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야당이 어떤 식의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하나에 올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시장이 과거 대표할 때 선거에 좋은 성적 못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얼굴을 그냥 페이스오프 하듯이 다 바꿔야 된다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새겨들어야 된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여당의 팁을 드리면 국민들은 더 한쪽이 더 강해지는 것을 보지 않거든요. 견제를 하는데 사실은 소수당은 국민의힘인데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대통령이 너무 세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지금도 약체인데 대통령이 저렇게 센데 다수당까지 주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정부가 그런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거든요. 역으로 보면 저 의석으로 보면 민주당이 더 센데 이재명 대표의 약자 코스프레가 먹힌다는 거예요. 더 냉정하게 보면 그런 부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과거처럼 개표 방송할 때 중간 개표하지 말라고 공문 띄었습니까? 안 띄었습니다. 근데 왜 다른 방송이 그런 부분을 안 했습니까? 너무 대통령실이 세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 사실은 그러면 그렇지 않고 어떻게 KBS마저도 연합뉴스마저도 개표 방송 안 합니까? 그게 상식입니까?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어떤 뭐 로지컬한 얘기가 있다기나 배경이 있다는 면이 아니라 너무 세 보인다는 거예요. 언론에서조차도 대통령실이 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지금도 대통령이 센데 다수당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과 공포감을 느낀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는 거죠. 사실 판이 커져서 그렇지 구청장 보궐선거 보통 이제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모르고 넘어갈 수 없었죠. 이번에는 모든 전국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키웠단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정말 과학적으로 봤다라면 네. 국민의힘이 더 약화시켜야죠. 그냥 보궐선거일 뿐이다라고 처음부터 아무도 안 가는 선거로 치렀으면 더 좁혀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은 알겠습니다. 어떤 예. 비판이 네. 나오냐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아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키웠느냐. 그런데다가 또 김태우 때문에 그 선거를 치르는데 또 김태우를 공천하느냐 이런 비난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 자, 이 갤럽 여론조사 그 행간을 두 분이 읽어주셨는데, 자, 이런 조언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갤럽이 가끔 묻는데요. 자, 오늘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재명 대표 9월 첫째 주보다 3%포인트 오른 수치가 눈에 띄고요.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14%까지 올라서 보수 진영에서는 또 1위를 보이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속영장 기각이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선호도라고 하지만 네. 갤럽 조사인 그 특성상 예, 주관식이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시끄럽게 생각하고 언론에 많이 노출된 사람을 말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저 두 분에 대한 비호감도도 매우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사람, 입에 익은 사람이 이재명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국민들이 저렇게 선호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지금 이름이 나온 김에 오늘 한동훈 장관 자택 현관에 누군가 흉기를 두고 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뭐 개딸들 사이에선 자작극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CCTV에 딱 덜미가 잡힌 이런 상황인데 용의자는 아직 특정이 안 됐고 그런데 이 지금 여기 아파트가 굉장히 보안이 삼엄한 곳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네. 들어갔을까요? 뭐 비상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팬덤 정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상대 라이벌 팬들 중에 뭐 누구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또 이해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또 그쪽에서는 그쪽대로 왜 우리를 지목하느냐 또 반발하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극단화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뭐 과거의 왕에게 하는 충성 이상으로 충성을 보이면서 또 그 정치인의 정적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행태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무슨 그 직접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의법 조처를 해야 되고 또 그나마 한동훈 법무장관은 법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뉴스가 되지만 예. 이러한 정치의 어떤 그런 혼란이라든지 진영으로의 어떤 갈등이요 사회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극단적인 극악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일부분은 정치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범인에 대해서도 뭐 철저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그 저렇게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 경호도 하지만 일반인 또 그 약한 여성들에게 스토킹하고 또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법무장관으로서 사회 악이라든지 사회적 범죄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정치권이 좀 복잡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안철수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꼬리물기 설전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발언 한번 듣고 오실까요? 이준석이 가장 먼저 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 시민분이 한 말씀은 그냥 다 삭제하고 안철수가 막말을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 대통령 당대표 다음 세 번째로 제가 책임자다. 이렇게 있지도 않는 가짜뉴스 생산해가지고 내부 총질하는 구성원들은 해당 행위자라고 생각해서 저는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윤리위와 내부 총질은 정확하게 윤석열과 윤핵관의 언어입니다. 의도적인 단어 선택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날 바라봐 주세요예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측해 보자면요. 비대위원장 욕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윤핵관들이 전매 특허까지 사용하는 윤리위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보수의 주류 어르신들의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당시에 불거진 안 의원의 어떻게 보면 그 욕설 논란을 두고 벌어지는 공방이 오늘까지 계속되는 건데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러고 있을 때입니까? 네. 이제 안철수 의원도 이준석 대표하고 설전을 벌이는 것 자체가 물론 그래서 언론에 지금이라도 표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조사에 보면 사실 안 그래도 비호감도가 매우 높은 정치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물론 그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듯이 진짜 비대위 체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자기 나름대로 당에 더 주류로 가기 위한 포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지금 이 판국에서는 매우 적절하지 못한 그래도 이준석 대표보다는 좀 어른으로서 어른답지 못한 행태를 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저렇게 재소한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이 먹은 내가 더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더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을 위해서 더 정치인다운 그런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이제 바른미래당에서 한솥밥을 먹기는 했는데 공천 문제 때문에 좀 구원이 있고 이런 배경들 국민들이 거의 다 아실 텐데 자, 이준석 대표가 조금 전에 한 얘기요. 이 윤리위와 내부 총질은 윤핵관의 단어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욕심을 내는 것 같다. 이런 진단을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선 그 큰 그림으로요. 지금 이제 당이 위기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지금 그 당내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나 또는 이준석 전 대표를 다시 포용해가지고 뭘 하기는 참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각나는 카드가 안철수, 나경원 같은 카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 좀 더 당당하고 그리고 뭔가 이게 합리적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꼿꼿하게 자기 그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그 지지자들을 설득하고 이런 모습을 그때 보여줬다면 지금 이런 비상시국에서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되었을 텐데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선거 유세 전에 나서서 왜 그 본인하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막말 비슷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상대방한테 들은 얘기를 인용한 거긴 하지만 자기 입으로 지나가는 시민이 한 얘기를 그렇습니다. 근데 자기 입으로 발설한 건 맞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선거에서 졌다라는 아마 일각의 비판이 있나 봐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되면서 가뜩이나 미운 이준석 대표를 그 상대로 이제 공격을 한 거고 이준석 전 대표는요. 그 요번에 그 얼마 차이로 질 것 같은 그런 예측도 정확하게 하고 이준석이 명민하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데 본인이 정치인으로 클 숙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쌈딱 같은 모습은 좀 그만 보여주는 게 아무리 젊은 사람이지만 맞지 않을까라는 이것도 개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장도 기각되고 선거도 이기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당무 복귀도 임박했는데요. 이 대표가 당 통합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친명과 비명 양측 목소리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지고 징계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징계하지 않는 쪽으로? 다만 이제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논의는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 가결해야 된다라고 거의 운동하다시피 한 부분은 전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의 여러 가지 입장에 반하는 적극적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또 집단적인 역할을 했을 경우에는 좀 해당 행위에 간주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이런 그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도당하고 어쩌면 살벌할 정도의 마음을 느낄 때는 솔직히 정내미가 떨어지죠. 정내미가 뚝 떨어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나? 국민과의 약속을 하지 말든지 국민과의 약속을 그럼 뒤에 없자고 하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나가야지 그 가결한 사람들을 마치 배신자 못된 사람들로 이렇게 하면 좀 아니죠. 네.
자, 정남이가 뚝 떨어진다. 이상민 의원의 정말 그 솔직한 이런 발언까지 듣고 오셨는데, 자, 친명인 장경태 의원 앞서 얘기한 걸 들어보면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가지고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결해야 된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다닌 사람들, 이 부분은 해당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는 최근 뭐 통합 목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자, 이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명확하게 자기가 선택해야 될 부분을 말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입니다. 본인은 통합적 기조를 내세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최고위원들은 여전히 해당 행위자를 가려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물론 뭐 최근에 여러 어떤 최고위원들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자기 말을 좀 담아 넣는 그런 조금 더 뒤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이러한 어떤 개딸들로 비롯해서 많은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입장들이 언제든지 수면 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국면은 좀 같이 가자라는 국면이지만 총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친명계들은 여전히 공천을 통해서 뭐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공식적으로 가결파냐 아니냐의 방식이 아니라 총선에서 컷오프 시키는 방식이든 아니면 경선을 통해서 탈락시키는 방식이든 아마 가려내려고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공천을 앞두고. 네. 따라서 장경태 의원들의 말의 순수성이라든지 진정성을 저는 많이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 당 통합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재판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 리스크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선거법 재판 시작된 지 꽤 오래됐는데요. 오늘 그 재판이 있었는데 오늘 또 불참을 했는데, 불참 사유가 국정감사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국정감사에도 또 나오질 않아서 여러 가지 또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냥 5분 만에 끝나고 10월 27일에 다시 이제 연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공식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하고 백현동 문제, 그 허위 사실 유포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런데 또 사실은 그 재판장 머리도 상당히 복잡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당의 입지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만약에 몸이 아팠으면 아파서 못 나온다 그러지 국감 때문에 못 나온다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말 그 부정적으로 보자면 일부러 지금 자꾸 재판을 질질 끄는 게 아니야? 이런 그 불필요한 오해를 낳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왜 비명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측근들이 지금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소위 굿캅, 배드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좋은 말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살아남기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민주당 내의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가결파 5인, 서른, 이상민, 이원우, 김종민, 조홍천 이렇게 겨냥했다 그러는데, 독수리 오형제로 화려하게 부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발한 그런 발상을 빨리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기발한 발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오늘 선거법 재판 불참 얘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오늘 나이트 포커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정옥인, 김영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부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무력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돕기 위한 항공기를 투입합니다. 구체적 시간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오늘 밤에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주 이스라엘 한국대사관은 긴급 공지를 통해 귀국을 원하는 이스라엘 여행객과 재외 국민을 위해 이르면 오늘 밤 항공기를 급파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자들에게는 추후 이메일이나 연락처를 통해 공항 집결 시간 등 관련 정보를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 현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모든 다양한 방식의 보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확한 출발 시각은 미정입니다. 외교부가 국민 안전과 관련한 민감한 사안으로 적절한 시점에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현재 우리 교민 540여 명과 여행객 180여 명 등 720여 명의 우리 국민이 있는데 앞서 외교부는 이들이 모두 무사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직항편 등이 상당수 결항되면서 하늘길이 막혀 우리 국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은 오늘 두바이에 머무는 기업 주재원과 관광객 귀국을 돕기 위해 임시 항공편을 투입했습니다. 이번 항공편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무력 충돌로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항공기가 결항하면서 육로 등을 통해 두바이로 이동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 110만 명에게 앞으로 24시간 이내에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통보했다고 유엔이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날 유엔에 가자지구에 있는 직원들을 대피시키라면서 가자지구 주민들에게는 24시간 내에 가자지구 남부로 대피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엔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이 지상 공격을 실행하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발빠르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국가를 방문하면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도 민간인 보호를 내세우며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방문을 마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요르단으로 이동해 중동 순방을 이어갔습니다.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 만나 이번 전쟁을 둘러싼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과도 만났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스라엘 편을 들면서도 지상군 작전 과정에서 우려되는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Civilians should not be used in any way as the targets of military operations. They are not the target of Israel's operations.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이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가자 지구의 주민을 보호하고 이곳을 떠나려는 민간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국제법을 준수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10일에도 테러범들은 고의로 민간인들을 살해하지만 우리는 전시 법률을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들의 안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마스는 13일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에서 외국인을 포함해 인질 13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희생은 이번 전쟁에서도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블링컨 장관에 이어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과 만나 군사작전 계획과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일본이 하마스 공격을 테러라고 규탄하면서 이스라엘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던 것과는 달라진 분위기인데 주요 서방국들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장관이 15분 동안 전화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양국 강요가 대화를 나눈 것은 처음입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하마스의 공격을 테러로 지칭하면서
무고한 시민에 대한 공격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국제법에 따라 자국과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로코에서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단호히 비난한다며 이스라엘 국민과의 연대를 표명했고 일본 역시 이에 동참했습니다. 회의 의장인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은 중동 정세가 미칠 영향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イスラエルとハマスのことにつきましては、まだ発生からですね、1週間も経っていない状況でありまして、これからどういうような影響、動きが出てくるのか、注意深くですね、見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을 놓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던 것과는 달리 서방국가의 보조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이스라엘에서 자국민 대피를 위해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邦人の出国を支援し、その安全確保に万全を期す観点から10月14日にテルアビブを出発するドバイ行きのチャーター機を手配することとしました。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이스라엘 주변국에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과의 연대를 잇따라 표명하면서 중동에 대한 균형 외교에 일정 부분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고금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발 유가 상승세도 물가를 불안하게 만들면서 다음 달 기준금리는 동결할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연준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작년 9월보다 3.7% 상승했습니다. 전달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줄긴 했지만 전문가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지난해 9%를 넘은 적도 있는 걸 고려하면 많이 떨어졌지만 체감 물가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We used to pay like $48, $45 for those, and with this inflation, now they cost $100 per case. 소비자 물가지수 구성 항목 가운데 가중치가 가장 큰 주거비가 전년 동기 대비 7.2%, 전월 대비 0.6% 오르며 41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에너지 가격도 전월보다 1.5% 올랐고 특히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2.1% 오르며 물가 오름세를 도왔습니다. The fact that inflation is still, more than double the Federal Reserve's 2% target, and the fact that prices are still high for consumers and households, that's the bad news.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고용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울 만큼 구직자의 유리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지만 고금리가 변수입니다. 물가가 잡히는 모습이 보여야 연준도 금리 인하를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달 기준 금리는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 회의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2%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할 때까지 상당 기간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올해 안에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국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미국 정치권의 이란 제재 강화 주문까지 나오면서 우리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내림세로 출발한 우리 증시는 반등하지 못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0.95%, 코스닥은 1.52% 하락 마감했습니다. 달러 강세의 원화값도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5원 오른 1,350원에 거래를 끝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투자 심리가 쪼그라든 탓이 컸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긴축 장기화 가능성에 힘을 실은 겁니다. 예상을 벗어난 폭은 0.1%포인트에 불과했고 근원 CPI는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시장은 예민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연방 정부의 기준 금리 정책 같은 것들이 또 조금 불확실한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제 뉴스에 조금 과민하게 반응하는. 여기에 중동 무력 충돌발 악재도 불안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 하마스 배후로 지목된 이란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자 불확실성이 커진 겁니다. 중동 지역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기업들 주가가 최근에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때문에, 자동차 노조 파업 때문에 안 좋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이제 고금리 기조 장기화 우려 속에 중동 충돌이 확대되거나 길어진다면 우리 증시와 환율 변동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개월 만에 30만 명대로 회복됐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취업자는 줄어드는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69만 8천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30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제조업은 9개월 연속, 부동산업은 5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연령 계층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취업자가 8만 9천 명 줄며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선거관리 시스템 해킹 취약 문제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발표를 두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악용 가능성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은 해당 발표가 보궐선거 전날에 이루어졌다며 정치 개입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열린 선관위 국정감사의 뜨거운 감자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해킹 공격 가능성이었습니다. 여당은 투개표 시스템까지 뚫릴 수 있다는 국정원 발표를 꺼내들며 이 선관위원장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한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또 유령 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나아가 현대판 부정선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는데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이 발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국정원의 선거 개입 아니냐고 역공을 폈습니다. 저는 하나의 이게 국정원발 이게 원풍이다. 보수 유권자로 하여금 뭔가 분노를 자극해서 본투표에 이런 투표율을 올리고자 하는. 이 선관위 중립성 문제를 두고도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이 선관위원장에 대한 이례적인 질의 답변을 두고 흔들기라는 야당과 무엇을 위한 방탄이냐는 여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기를 하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퇴행적 시도에. 왜 민주당은 선관위 세 글자만 나오면은 이렇게 방탄 모드가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등 전현 정권 대리전으로 관심을 끈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감사위원 배석 관련 여야 이견으로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와가지고 감사원장과 감사원 사무총장에게 나가라고 주랭랑을 종용하는. 감사위원은 기관정인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허위의 답변을 하는 경우에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1시간여 파행 끝에 재개됐지만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논란 등에 대한 신경전은 팽팽했습니다. 조원석 감사위원이 특히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모든 절차에 대해서 시시건건 관여를 하고 열람 클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결제 상태가 승인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작이죠. 총선 국면 돌입 전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설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쟁점 현안이 다뤄지는 만큼 강대강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여야는 오늘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개통 직후 오류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을 일으켰던 4세대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나이스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K-에듀파인 시스템에 이어 나이스까지 교육부의 정보화 사업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교육부의 행정 편의적 업무 처리 방식으로 교사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나이스는 공적 시스템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대한 정보가 담기지만 장애 학생, 학부모는 접근이 어렵다며 접근성 문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3지대 세력으로 꼽히는 한국의 희망과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 공동으로 시국 토론회를 열고 연대 필요성이나 정치개혁 방향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국의 희망 양향자 공동대표는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신당이 성공하려면 일관된 철학과 과학적 정책, 분명한 메시지를 밀고 나갈 배짱과 담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는 신당은 소위 빅텐트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지도 있는 후보 집단을 출격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주중대사관 국정감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우리 공관의 소극적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로 코로나 폐지 이후 4년 만에 주중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국경 재개방 이후 강행된 중국 당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을 두곤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대사관의 소극적 대응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끝난 직후에 강제 북송될 거다 이런 보도가 이미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가 탈북민의 북송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이런 것은 아시안게임 개막식을 계기로 성사된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서 북송 문제가 언급된 사실도 이번에 공개됐습니다. 시 주석이 탈북자 관련해서 답변이 있었고요. 불법 월경자들에 대해서는 국내법, 국제법, 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라서 처리한다라는 동일한 입장. 야당 의원들은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요청으로 강제 송환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며 현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당 쪽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민 북송 사례를 거론하며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4년 전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강제 북송했어요. 중국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너희들도 마찬가지 아니야. 승부조작 혐의로 공안에 구속된 손준호 선수 석방 노력과 함께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 보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정재호 대사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중국 정부를 비롯해 베이징 주재 각국 대사관에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내 서울 개최를 추진 중인 한일중 정상회의엔 관례상 리창 총리가 참석하는 만큼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점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기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이후 9년째 방한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이 우리 대통령은 5번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부산 입항에 반발하며 핵을 사용해 직접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핵 사용 교리는 국가에 대한 핵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사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행동 절차 진행을 허용하고 있다며 미 항모 대응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로널드 레이건함은 어제 부산에 입항해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물며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와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과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사 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 오늘 16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호국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훈련 기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인기 등 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실질적인 주야 기동 훈련을 실시해 전시와 평시, 임무 수행 능력을 숙달하고 일부 미측 전력도 참가해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8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많게는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의료계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입니다. 몇 차례 정원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등학생 2학년이 시험을 치르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거를 지금 이 정부는 좀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빨리 발표할 수도 있고 좀 더 검토해갖고 천천히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25년 입시 의대 정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는 다음 주 후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국민 여론에 힘입어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막판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최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가운데 7명 정도는 의대 증원에 찬성했고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수는 인구 10만 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의사수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의사수를 늘려 필수 의료와 지방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올 초부터 진행해온 의정협의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안 협의체를 패싱하는 형태로 의대 정원 논의하지는 않겠다, 진행하지는 않겠다, 이러한 이제 구두 발언도 있었고요. 다분히 의료 정책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의료계는 필수 의료, 지방 의료를 살릴 파격적인 대책 없이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건 수도권 쏠림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의료계가 장외투쟁까지 나설 가능성도 있어서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년 만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던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이 병원 측과의 교섭 끝에 오늘 오후 5시 반을 기해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총파업이 시작된 뒤 교섭을 이어왔던 노사는 임금을 1.7% 인상하는 데 합의했고 야간 근무 근로자 처우 개선을 비롯한 다른 쟁점에 관해서는 업무 복귀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파업에 참가했던 간호사 등 노조원들은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고 다음 주부터는 진료가 완전히 정상화될 예정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민 씨가 공범들과 2년 넘게 시세조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시세 차익 실현에는 실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민 씨가 김건희 여사 명의의 미래에셋, DS증권 계좌를 시세 조정에 활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뤄진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적인 합의가 있다거나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게 한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도로로 사용된 땅을 경매에서 사들인 토지주가 이 땅에 울타리를 설치하면서 상인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도로처럼 쓰이면서 벌어진 일인데 자세한 내용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좁은 도로. 녹색 울타리가 모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도로 소유권을 확보한 땅 주인 측이 일방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겁니다. 원래는 차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막히다 보니까 좀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님들이 되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서 바로 옆 모텔에도 기둥을 설치했다가 빼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울타리를 치우고 대화하자는 모텔 측의 요청에 따라 영업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자기들이 전문가가 자기들이 전국을 돌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잘 안다. 그래서 협의를 하게 된다면 뭐 큰 금액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건 그동안 공공도로인 줄 알았던 370제곱미터짜리 땅이 개인 사유지였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0년 중반부터 일대를 개발한 회사의 소유였지만 지난 8월 경매를 통해 현재 소유자에게 7,800만 원에 매각됐습니다. 토지 소유자 측은 울타리 설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모텔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담당 구청은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원래 소유자였던 업체가 해당 도로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가 났을 거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 밀락동 일대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경매에 넘어간 도로가 4곳 더 있는 거로 확인돼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16일부터 한 달 동안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용차와 이륜차의 경우 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와 소음기 장착 등의 불법 튜닝, 무등록, 번호판 미부착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화물차의 경우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 부착이나 차량 뒤에 붙이는 반사판 불량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과 관련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일가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된 집은 10%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대인 정모 씨 일가가 소유한 주택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된 집은 77채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집도 2채에 그쳐서 정 씨 일가가 소유한 것으로 추산되는 주택 800여 채 가운데 90% 이상이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 전세 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임대인 부부에 이어서 아들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부부에 이어 아들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발레 파킹. 조만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대신해주는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주차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성큼 다가선 로봇들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꺼운 철판처럼 납작하게 생긴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갑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에 각각 하나씩 2대의 로봇이 자리 잡더니 강철팔을 내밀어 바퀴를 들어올립니다. 두 로봇은 앞뒤 좌우로 움직이며 정해진 자리로 차량을 옮겨 놓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된 주차 로봇입니다. 경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을 운송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EV 차량 확대에 따라서 최대 3톤까지 운송할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자율 이동하며 물건을 들어올려 이동시키는 로봇. 복잡한 쇼핑몰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물어보며 알려주고 직접 안내까지 하는 로봇도 있습니다. 트윈인의 찻집으로 이동해줘. 튀김이나 커피를 만드는 로봇 조리사. 조리된 음식을 주문 이치로 배달하는 로봇은 이미 익숙합니다. 이제는 의료진을 대신해 회진을 돌거나 수술 환자의 확인과 안내를 해주는 로봇까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결합해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학습을 진행하거나 대화 상대도 대줍니다. 작년 대비 로봇 관련되는 참여 기업의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100여 개 정도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프로토타입 그리고 연구개발 수준에서 많이 됐던 부분들이 상품화된 제품을 중심으로 나왔다. 로봇이 산업 현장을 넘어 악기를 연주하는 문화 분야까지 영역을 넓히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활동뿐 아니라 인공지능까지 더해지며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로 그 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던 모조품 밀수입이 엔데믹 시작 뒤에 활성화되면서 이른바 짝퉁 명품 밀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적재산권 위반이 적발된 수입 시계 가방은 모두 3,200억여 원어치로 1년 전보다 320배 정도 늘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모조품 적발 금액이 가장 큰 시계 상표는 롤렉스로 1,200억여 원어치에 달해 상위 10개 상표 적발액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파업 중인 할리우드 배우 노조와 할리우드 대기업들의 협상이 재개 닷새 만에 중단됐습니다. 월트 디즈니와 넷플릭스 등 할리우드 대기업들로 구성된 영화 TV 제작자 연맹은 성명을 내고 양측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생산적 대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쉽게도 곳곳에 가을비가 내립니다. 중부와 전북은 밤까지 산발적으로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 전남과 경북, 경남 북서 내륙에도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많지 않지만 돌풍과 벼락, 우박을 동반하거나 시간당 20mm 안팎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4도, 대전 11도, 광주 13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 부산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는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지만 밤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겠고 다음 주 초반에는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